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춘화 작가의 블링블링 오여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박자 늦게 한국행을 택한 조선족 중년 여성 오봉선 여사. 녹록지 않은 현실에 치여 상처받으면서도 여전히 삶에 대한 감상적인 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속물적인 계산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들이 가엾어 울기도 하고 연대를 꿈꾸기도 합니다. 전춘화 작가의 블링블링 오여사 들어보시죠. 엄마의 첫 간병 환자는 택시에 치여 다리가 마비된 16살 소녀였다. 매일 왜소한 소녀를 샤워실에 업고 가 목욕을 시킨 뒤 휠체어에 앉혀 재활실에 데려가고 가끔 병원 밖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엄마의 일이었다. 월순이 이모는 초보가 하기에 적합한 환자라며 적당히 일이 손에 익은 뒤에 더 좋은 자리로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정작 엄마는 장장 3년을 소녀의 간병인으로 일했다. 소녀의 엄마는 매주 평일에 2번, 주말에 1번씩 딸을 보러 왔는데 올 때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서영이가 나을 때까지 가족처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영이가 오 여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오봉선 53년 인생 통틀어 오 여사님이라고 처음 불러준 사람은 대한민국 서울시 은평구 모 은행에서 과장으로 일한다는 많이 배우신 분이었다. 오 여사라는 호칭을 처음 들었을 때 엄마는 양꼬치 가게에서 후식 냉면을 먹고 있는 내게 전화해서 20년 무명 경력 끝에 빛을 본 여배우가 수상소감을 말하듯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하며 속삭였다. 이제 난 오여사다. 연길시장 뒷골목에서 배추김치를 팔며 관리인의 발길질에 김치통이 나뒹굴기도 하고 맞은편에서 절인 깻잎을 파는 한족 여자에게 로퍼냥이라는 욕을 듣고 분해서 울었던 때를 생각하면 엄마의 한국행은 제법 괜찮아 보였다. 이미 한국에 정착한 엄마의 단짝 친구 월순이 이모가 엄마에게 추천한 직업이 간병인이었다. 조선족 아줌마들이 하는 일 중에 간병인은 한국인들에게 대접받는 일이라고 엄마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월순이 이모는 간병일을 적극 추천했다. 게다가 하루 3끼 먹고 자는 것도 해결되니 200만 원 정도는 우습게 넘기는 한 달치 월급이 고스란히 통장에 쌓이기에 엄마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이젠 돈만 벌지 말고 자존심도 좀 챙겨야지. 한국 사람들 밖에서 보면 친절하고 사근사근해도 발밑에서 굴릴 때는 사정 없단다. 꾹 참고 10년, 20년 일해서 번 돈으로 고향에 아파트 한 채 떡하니 사고 그 다음엔 다들 마음에 병이 와서 우울증이요 암이요 하지 않던. 월순이 이모는 한국 생활 15년 동안 쌓은 생존 노하우를 엄마에게 하루빨리 전수하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통화할 때마다 늘 열정적이었다. 서영이를 1년 정도 돌봤을 때 월순이 이모가 사례비 인상을 요구해보라고 하자 엄마는 폭죽 소리에 화들짝 놀란 참새처럼 목소리까지 떨며 연신 머리를 저었다. 못한다 못해. 그리 못해. 어떻게 돈을 더 달라고 하니? 아이고 은행 과장이라며. 여자가 은행 과장이면 남편도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정 봐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여긴 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아픈 애 있어도 자기 명의 아파트도 있고 자가용 몰고 올 정도면 말해 볼만한 것 같은데. 월순이 이모는 엄마가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 노후 준비와 딸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지금 엄마가 받는 월급이 업계에서는 평균 20만 원 정도 낮은 거라고 똑부러지게 알려줬다. 20만 원이 작은 것 같지? 1년이면 240만 원, 4년이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면 중국 돈으로 얼마게? 거의 6만 위안이야. 엄마는 늘 월순이 이모를 부러워했다. 저렇게 똑부러지고 계산을 잘하니 아들 셋을 장가 보내고 아파트를 마련할 때 돈도 보태줄 수 있었겠지. 엄마는 딸 하나인데도 뭘 해준 게 없어 그 딸이 대학원을 다니며 밤늦게까지 번역 알바를 하는 거라고 가끔 내 앞에서 들으라는 듯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아니지 엄마. 거꾸로 생각해봐. 월순이 이모는 아들 셋이나 있으니 저 정도로 계산을 잘하는 강한 쇠 같은 사람이 된 거고 엄마는 영리하지는 않아도 나름 열심히 사는 딸 하나니까 사력을 다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다 자기 팔자지 뭐. 엄마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생기면 먼저 나에게 전화해서 소녀처럼 사뭇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 들은 대로 읊조리다가 마지막에는 늘 어딘가 상심하거나 자책하는 듯한 엄마 특유의 기운 빠지는 넋두리를 했다. 늘 에너지가 넘치고 계산이 빠른 월순이 이모는 엄마에게 사나흘에 한 번씩 연락해와서 관심 반, 궁금증 반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고는 엄마의 일과에 대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며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들을 툭툭 던졌다. 그때마다 엄마는 잠 못 이루고 그 돌멩이들을 가슴에 부둥부둥 껴안고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애를 썼다. 월순이 이모의 말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매번 살이 밝고 정확했으며 엄마는 또 매번 격하게 수긍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쨌든 이번에도 월순이 이모가 건넨 돌멩이는 자그마치 6만 위안이었다. 그 돈은 지금까지 엄마 통장에 단 한 번도 스쳐간 적이 없는 금액이었다. 엄마는 당장 그 6만 위안을 손해보게 생겼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처럼 며칠을 넋을 잃고 전전긍긍했다.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기에 따라 6만 위안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기도 하고 아예 없었던 일이 되기도 하는 거라고 월순이 이모가 쐐기를 박은 그날 엄마는 청심환까지 챙겨 먹고 아침 일찍 찾아온 서영이 엄마에게 월급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준비물을 미처 챙겨오지 못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처럼 머리를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이제 우리 서영이 예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영이 이쁘지요. 매일 예뻐하지요. 서영이 엄마는 하면서 팔짱을 끼고 둘째 손가락으로 왼팔을 몇 번인가 톡톡 건드리다가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달 엄마의 통장에 5만 원이 더 꽂혔고 엄마는 한순간의 용기로 2만 위안 정도는 챙긴 것 같아 많이 흥분해 있었다. 그러나 월순이 이모는 어머, 어머머 기가 찬 듯 혀를 내두르며 당장 그만두라고 딱 잘라 말했다. 아이고 봉선아 정신을 차려라. 남들은 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 아파트 한 채 사고 아들 딸 아파트도 다 샀다. 연길에 꿈을 대면서 배추김치나 팔아 몇 푼 챙기다가 늦게 시작했으면 머리라도 빨리빨리 굴려야지.
올해 벌써 54인데 이제 할 수 있는 횟수가 얼마나 있을 것 같니? 눈 딱 감고 몇 년만 빡세게 벌어야 한다니까. 다리 마비된 애는 2, 3년 재활치료로 낫지 않아. 내일 모레 당장 죽을 할배 할매 환자가 잘 잡으면 페이는 페이대로 받고 그 자식들이 돈 봉투 쥐어주며 수고해 주십사 허리 부러지게 인사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은행 과장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지 새끼 봐주는 한참 나이 많은 어른 앞에서 팔짱을 끼고 그런다니. 월순이 이모의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서영이를 예뻐한다고 하면서 페이가 낮다고 일을 그만두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뭐냐며 엄마는 스스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지 혼자 중얼거렸다. 엄마는 그렇게 또 1년을 서영이와 함께 일상을 보냈다. 이제 서영이는 집에서 매주 4회씩 병원에 통원 치료를 다니게 됐다. 서영이 엄마는 개인 과외도 받아야 하고 외출이 편하게 기사 아저씨도 고용해야 해서 지출이 많아졌다고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울상을 지었다. 엄마는 그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도 되는 건가 싶어 내심 마음이 편했다. 언제나 그랬듯 상대방이 불필요하다고 사인을 줘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붙잡는 사람의 팔을 뿌리치고 가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더 편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기사 아저씨에게 서영이를 맡겨 통원 치료를 보내기에는 불안하니 엄마가 늘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서영이를 안아 휠체어에 앉히는 체력적인 일은 기사 아저씨가 할 것이니 불필요한 스킨십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마가 늘 봐주고. 여기까지 말하면서 서영이 엄마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오 여사님 예전보다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하면서 이제 집에서 서영이의 식사를 챙기고 간단한 청소를 하는 등 가정부로 아예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여사님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는 그대로 다 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처럼 오래오래 같이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월순이 이모는 이 타이밍이 둘이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놓쳤다고 엄마를 타박했고, 엄마는 믿고 맡긴다는데 어떻게 섭섭한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갸우뚱했다. 매번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둘을 옆에서 지켜보며 둘이 친구 맞아? 하고 미심쩍게 물으면 엄마는 아주 오래전 월순이 이모가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는 맞아 맞아 나도 그래 를 수없이 외쳤던 사이였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서영이 엄마는 여사님 여사님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에게 이것저것을 부탁했다. 서영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주문했는데 위에 싱싱한 딸기를 다 먹고 뒤늦게 확인한 스티로폼 포장지 밑에 딸기가 반 정도 썩어 있자 서영이 엄마는 날선 목소리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반품을 요구했다.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월순이 이모보다 더 똑부러지게 클레임 내용과 보상 요구를 말한 뒤 뒤처리를 엄마에게 맡겼다. 뒤처리란 썩은 딸기 인증 사진과 구매한 내역 캡처본을 고객센터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메일 수신 여부, 새 딸기 출고 시간을 확인받는 것이었다. 그 일들은 결국 나에게 떠넘겨졌는데 이런 건 거절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넌지시 물어보니 엄마는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다. 서영이 엄마에겐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고 했다. 고객센터 직원에게는 차갑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고 돌아서서 엄마에게 따뜻한 말로 부탁하는 그 온도 차이에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월순이 이모와 합세하여 일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엄마는 모든 비극을 몰고 다니며 늘 콧물 눈물을 질질 짜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고구마 10개를 먹는 듯한 전개 없는 이 스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 엄마가 서영이 엄마의 부탁을 거절없이 모두 들어주는 또 다른 이유는 서영이 엄마가 별거 중인 서영이 아버지에게 아직도 가끔 늦은 밤 술에 취해 받지도 않는 전화를 걸어 악담을 퍼붓거나 울다가 마스카라가 눈에 번진 채로 잠들어 엄마가 양말을 벗겨주고 침대에 부축해서 눕혀주는 고된 날들을 겪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엄마와 눈도 못 맞추고 여사님 어제는 고마웠어요 라고 휘갈겨 쓴 쪽지와 함께 백화점 상품권 5만원짜리를 식탁에 놓고 아침밥도 거른 채 출근하는 서영이 엄마에게 엄마는 친근감을 느꼈다고 했다. 한국 사람이라고 별다를 게 없는 그냥 사람이더라며 그런 날은 에너지가 넘쳐 집 구석구석 먼지까지 꼼꼼히 털어냈다. 엄마는 서영이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친정엄마처럼 집안의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클레임을 걸거나 서영이의 미수 선생님이 서영이가 그린 수채화를 보며 한숨을 쉰 것도 서영이 엄마에게 고자질할 정도였다. 서영이는 자신이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그림이라고 믿었다. 한동안 서영이 엄마는 딸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서영이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직업들, 그러니까 발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다리가 마비되었지만 꿈을 이룬 설례가 있는 피아니스트나 화가, 일러스트 디자이너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모조리 뽑아 서영이에게 보여주고 펜 드로잉 전시회, 흙그림 개인전, 사진전,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의 공연 등에 데리고 갔었다. 이런저런 시도 끝에 서영이는 그림 그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재활 치료에 더 의욕을 불태웠다. 서영이 엄마는 대학생인 미술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몇 개월밖에 못 배운 애가 그림을 잘 못 그릴 수도 있는데 한숨을 쉬는 게 선생님으로서 올바른 태도냐고 따졌다. 미술 선생님은 한숨을 쉰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요즘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서 한숨을 쉰 것이지 결코 서영이 그림 때문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한 뒤 서영이에게 카톡으로 사과하고 알바를 그만두었다. 그날 밤 서영이 엄마는 골아 떨어진 서영이의 다리를 붙들고 통곡하며 울었다. 엄마도 같이 울며 서영이 엄마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2겹씩 끊어 건네줬다. 그렇게 둘이서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다 쓰고 마룻바닥에 같이 누워 잠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일찍 일어나 곰국을 끓여 놓았지만 서영이 엄마는 먹지 않았다. 이상하게 엄마가 더 열심히 할수록 서영이 엄마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어느 날은 라면을 끓여놓고 서영이의 샤워를 돕는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줌마, 가스를 켜놓고 샤워시키지 말라고 했죠. 몇 번을 말해요. 엄마는 네네 죄송합니다 하고 허둥지둥 나와 가스불을 끄고 서영이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서영이 엄마는 신경질적으로 불은 라면을 변기통에 버리고 침실에 들어가 버렸다. 엄마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영이의 저녁밥을 준비할 때쯤 밥 먹을 때 말고는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 서영이가 휠체어를 끌고 나와 침실 방문을 탕탕 두드렸다. 엄마 나와. 언제까지 애처럼 철없이 굴래? 엄마 때문에 아빠도 집을 나가고
미술 선생님도 일 그만뒀잖아. 봉선이 할머니까지 그만두면 나 진짜 그냥 죽어버릴 거야. 마스카라가 번진 서영이 엄마가 코를 훌쩍거리며 코 꿰인 송아지처럼 고분고분 방에서 나왔다. 셋이 마주 앉아 삼계탕을 먹는데 엄마는 서영이 엄마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삶에 엄마의 지분이 엄마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 같아 그냥 이 집에서 오래오래 일할까 싶었다고 했다. 일상은 다시 전동 자전거 바퀴처럼 어느 누구도 힘주어 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터덜터덜 굴러갔다. 유머 감각이 넘치는 새로운 남자 미술 선생님이 왔고 서영이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그림을 그렸다. 그동안 서영이를 병원에 픽업하는 남자 기사는 5번이나 바뀌었고 서영이 엄마는 재산분할, 서영이 양육비 금액 조정권 등으로 몇 번이고 보이지 않는 남편과 전화 통화로 날카롭게 싸웠다. 바뀌지 않은 건 거의 3년을 서영이를 돌봐준 엄마였다. 하루 종일 엄마와 붙어있는 서영이는 엄마가 나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옆에서 장난스럽게 혀를 날름거리며 짧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모아놓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 엄마가 중국에서 가져온 자극적인 주전부리들을 맛있게 먹고 마라탕도 자주 배달시켜 먹으며 미술 선생님을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비밀스럽게 털어놓기도 했다. 엄마 생일에는 며칠 동안 밤새워 그린 그럴듯한 엄마 초상화를 선물로 주기도 했는데 서영이는 또래 아이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해 세련됨이 결핍한 그 자리에 아이다운 순수함과 솔직함이 가득했다. 쉽게 상처받고 울기도 잘 울었지만 금세 잘 풀렸다. 이제 월순이 이모는 연락이 뜸해졌고 나도 엄마의 일상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모두에게 맞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엄마는 서영이네 가족에 묻혀 사는 게 편한 거라고 믿고 싶어졌다. 그러나 3년째 되던 연말 엄마는 추운 겨울 트렁크를 끌고 서영이네 집을 나왔다. 반영구 아이라인과 짱구 눈썹 문신을 한 서영이 엄마가 늦은 밤 집에 돌아와 큰 결단을 하듯 엄마를 불러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혼 문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마무리됐고 직장에서 또 한 번 막 승진을 했던 시점이었다. 오 여사님, 지금껏 제가 고용했던 사람 중에 여사님은 저희랑 가장 오래 일한 분이세요. 심성도 고우시고 성실하시고 가끔은 정말 친정 어머님 같은. 여기까지 말하며 서영이 엄마의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마음 같아서는 오래오래 계속 같이 하고 싶지만 서영이 내년 3월이면 대안학교로 보내려고요. 파트타임으로 가정부로 일하실 분은 따로 고용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들은 엄마는 서영이네 가족과 헤어질 생각에 눈물을 글썽이며 서영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서영이 엄마, 난 괜찮아. 파트타임으로 페이가 적어도 일할게. 서영이 엄마는 손을 슬쩍 빼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 제가 미안해지죠. 사람이야 새로 고용하면 서영이는 또 금방 적응할 거예요.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가 눈물 한 방울을 툭 떨구자 서영이 엄마의 눈시울이 빨개지며 목소리에 다소 날이 섰다. 뭐가 걱정이 되는데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며칠 뒤 짐이 한가득한 트렁크를 들고 내가 사는 원룸에 들어온 엄마는 오랜만에 월순이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봉선아, 너에게 서영이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노동력일 뿐이야. 정 주지 마라. 그동안 늘 월순이 이모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머리를 끄덕이던 엄마는 이번만큼은 아니라고 언성을 높였다. 교체된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서영이 엄마가 밉지도 않고 이해가 되는데 뭘. 엄마는 이 지구에 엄마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행여 지구가 1초라도 늦게 회전할까 전전긍긍하며 모두에게 잘하려고 애썼다. 오늘 마주쳤던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섭섭해하며 정을 주었다. 월순이 이모는 아무래도 그런 엄마가 걱정이 돼서 엄마 한 사람이 없어도 지구는 눈 깜짝하지 않으며 엄마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임을 그가 살아온 방식의 언어로 이해를 시키고 싶어 했고 둘은 그날 이 문제 때문에 소소한 말다툼을 했다. 둘은 예상했던 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말다툼의 마지막에 나를 끌어들였다. 엄마가 덜 상처받도록 설득하기를 원하는 월순이 이모와 무조건 같은 편이길 원하는 엄마의 애절한 눈빛 사이에서 나는 노트북에 타다닥 열심히 타이핑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무심한 듯 물었다. 서영이네 일한 거 후회해요? 아니, 그럼 됐어요. 월순이 이모는 머쓱한지 후회가 없다면 뭐 하고 말끝을 흐렸고 엄마는 내심 편을 들어준 것 같아 소녀처럼 해맑게 웃었다. 첫 돌봄 환자 가족에게 심성이 곱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엄마가 순조롭게 밟은 두 번째 코스는 요양병원이었다. 한 병실에 있는 무려 6명의 할머니를 돌보게 됐는데 그것 또한 똑부러진 월순이 이모의 의견이었다.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환자는 아직 엄마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시름시름 앓는 할머니들의 목욕이나 가래 뽑기, 기저귀 갈아주기부터 적응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할머니 6명이면 말이야. 6 환자 가족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매달 팁이라고 조금씩 찔러줄 거다. 최소 5만 원씩만 줘도 한 달 30만 원은 기본이잖니? 엄마는 2년 만에 다시 돈에 대한 욕구를 활활 불태우며 월순이 이모의 말대로 자식들은 한 달에 2~3번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보러 왔는데 핸드폰으로 손자나 손녀와 영상통화를 잠깐 시켜주고 담당 의사를 만나 상황을 간단하게 전해들은 후 한 달간 치료 내역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늘 복도에서 엄마를 불러 손을 따뜻하게 잡고 산뜻한 인사 끝에 돈 봉투를 찔러주는 일이었다. 자식들의 잠깐이 할머니들에겐 한 달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어쩌면 그 시간을 위해 무의미한 매일을 버티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저희 어머님한테서 오 여사님이 자식처럼 잘 챙겨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누군가의 딸이, 바른 먹거리 삼겹살집 사장인 누군가의 아들이 엄마에게 허리를 굽히며 봉투를 들이밀 때 엄마는 월순이 이모에게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입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손은 사양하듯 돈 봉투를 상대방 쪽으로 밀었다. 엄마에게 돈이란 건 그것도 5만 원, 10만 원은 하루 종일 배추김치를 팔아야 생기는 것이자 아껴 먹고 아껴 써야 통장에 빠듯하게 쌓이는 것이어서 누군가가 봉투에 담아주는 공짜 돈을 받으려니 멈칫하게 되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하는 그런 것이었다. 한 번씩 보호자들이 다녀간 날이면 엄마는 연길에서 챙겨온 빨간 김치국물이 묻은 손바닥만한 노트를 꺼내 정성스럽게 적었다. 1호 고관절 수술 할머니네 둘째 아들 10만 원, 셋째 딸 5만 원. 2호 고혈압 할머니네 막내딸 10만 원. 3호 관절 수술 할머니네 아들 5만 원. 월순이 이모는 정신이 또렷한 할머니들은 엄마가 어느 환자에게 더 손이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돈봉투 금액이 큰 순서로 챙겨주라고 했다. 엄마는 언제나 월순이 이모가 알려주는 팁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긍정하며 그렇게 할 것처럼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실상은 사모 할머니를 더 살뜰히 챙겼다. 사모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김치 장사를 하며 아들 셋을 키웠다는 이유에서였다. 딸, 1호 할머니는 말이야, 바람도 2번이나 폈고 건물주래. 미국에 있는 첫째 딸은 연락 한 번 없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경쟁하듯 매달 와서 열심히 내게 돈 봉투를 주는 것 같아. 그리고 1호 할머니가 얼마나 까칠한지 알아? 날 한 번도 여사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어. 3호 할머니는 얼마나 정이 넘치는데 평생 팔자 사납게 사신 분이 마지막까지 덜 챙김 받는 게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엄마의 마음을 따라 손길이 3호 할머니로 기우는 순간 다음 달 찾아온 1호 할머니네 아들과 딸의 돈봉투가 얇아졌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여우 같은 1호 할매가 딱 누워서 다 캐치하고 아들 딸에게 일러 바친 거지. 월순이 이모 말에 엄마는 잠깐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을 3호 할머니에게로 굳혔다. 골고루 다 챙겨주면 좋겠지만 같은 관절 수술 환자인 두 할머니가 동시에 엄마를 호출할 때 엄마는 어김없이 3호 할머니에게 먼저 달려갔다. 그러다 1호 할머니가 어느 날 조용히 엄마를 불렀다. 자네, 내가 말을 빙빙 둘러서 하지는 않겠네. 우리 아들 딸이 주는 팁이 시원찮은가? 포장마차 하는 아들 둔 노인네보다는 더 좋겠지. 간병인은 환자에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자리인 것 같아. 거의 죽어가는 늙은 몸이 한 번이라도 더 자네 손길이 필요할 텐데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되지. 내 입으로 이런 소리까지 하다니 원 서러워서. 엄마는 뭐라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찾지 못하고 그때부터 둘 다 최대한 공평하게 챙기기로 했다. 반년 뒤 6명 중 제일 먼저 자리를 비운 건 1호 할머니였다. 엄마는 미처 이런 결말을 상상도 못했던 듯 며칠을 넋을 잃고 지냈다. 이럴 줄 알았다면 1호 할머니에게 더 잘하는 건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하며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넋두리와 후회의 한숨을 토해냈다. 간병을 하다 보면 과일을 깎아 입에 넣어주면서 환자 침도 닦아주게 되고 기분 좋아진 환자가 풀어놓는 살아온 얘기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족보다 내가 더 이 환자를 잘 안다는 착각이 들고 그 착각의 시간이 차곡차곡 마른 빨래처럼 쌓이다가 어느 날 환자가 침대를 비우면 참 5만 가지 생각과 별 기분이 다 드는 거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월순이 이모가 엄마를 위로했다. 맞아요. 엄마, 시간이 지나면 차곡차곡 쌓인 빨래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개켜놓은 빨래들이 잊혀지고 그렇게 점점 감정 없이 숙련된 동작으로
개게 될 빨래 양만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나까지 합세해서 엄마를 다독였고, 엄마는 다른 할머니들이 침대를 다 비울 때까지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으로 이 일은 마무리를 본 듯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봄에 3번 할머니와 4번 할머니가 이틀 사이에 나란히 퇴실하자 엄마는 급하게 일을 그만두었다. 내가 살던 원룸에 찾아와 밤에는 부엉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낮에는 힘없이 드러누워 잠만 잤다. 퇴실했다는 건 큰 병원에 옮겨간 것이지 세상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치료받고 집에 갔을 수도 있고. 시답잖은 위로랍시고 말을 걸어봤지만 엄마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엄마는 한동안 월순이 이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월순이 이모는 언제나 맞는 말을 했기에 가끔 그 말들은 엄청난 화력으로 날아오는 총알 같아서 꼭 피해야만 숨이 쉬어질 것 같았던 모양이다. 월순이 이모는 포기하지 않고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네 엄마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문제다. 아님 공장이나 갈비집 같은 데서 설거지 일이라도 해보라 그래. 몸을 움직여줘야 마음이 덜 보채거든. 나는 엄마가 상처를 받은 것인지 상심한 것인지 놀란 것인지 어떤 무력감에 휩싸인 것인지 슬픈 것인지 엄마가 온몸으로 느끼는 그 감정의 무게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나도 오래전 한국에 왔을 때 엄마의 딸답게 내 감정에 충실했다. 그때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름표를 자신있게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것들이었다. 한순간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단순 명료하게 기쁨이나 슬픔, 실망, 억울함이라고 콕콕 집어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상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을 무방비 상태로 경험하면서 점점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이 징그러운 뱀처럼 한데 엉겨붙어 마음 안에 또아리를 틀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몇 번 숨을 내쉬고 그 중에서 그나마 명료하게 보이는 만만한 한 가지 감정을 선택하여 서랍 속에 나란히 줄지어 있는 립스틱 중 하나를 꺼내 입술에 바르듯 표정에 발랐다. 다만 나는 끈질긴 데가 있어 노트북에 그날 겪었던 상황과 느꼈던 감정들을 묵혀두지 않고 하나씩 기억해내며 적어내려가는 습관이 있었다. 살인사건을 추리하는 홈스처럼 돋보기를 걸고 이벤트 상품이 걸린 낱말 맞추기를 하는 진지한 퇴직 노인처럼 어른들은 다 아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세심하게 바라보며 용도를 맞추려고 무진 애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말이다. 타인의 감정은 내 것보다 더 오묘했다. 그 감정의 무게나 깊이나 모형이나 그 어떤 것도 나는 쉽게 단언하거나 다가설 수 없어서 고양이처럼 무심한 듯 엄마 옆을 얼쩡거렸다. 어쩌면 엄마도 나처럼 실뱀들이 가슴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 토해낼 수도 소화할 수도 없는 답답함에 무기력해진 게 아닐까. 딸. 며칠 뒤 엄마가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묵혀둔 변비가 겨우겨우 빠져나간 듯 다소 기진맥진해 보였지만 그런대로 안정된 표정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몸을 혹사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덜컥 아프면 자식 얼굴도 자주 못 보고 낯선 조선족 아줌마 손에서 간호받다가 가네. 엄마, 다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지금까지 서영이네랑 6명 할머니의 인생만 봤으니까.
그럼 뭐 TV에서 보는 연예인이나 빌딩 몇 채인 부자들은 죽을 때 자식들이 돌본다디? 소변줄, 콧줄 안 하는가? 요즘은 중국 사람들도 죽을 땐 다 그러죠. 굳이 한국뿐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긴 한데 한국 사람들이 더 불쌍해.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엄마는 그 며칠을 한국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었다고 한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난감했다. 엄마 있지.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입장이 아니야. 그리고 막말로 그런 말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치욕을 느낄걸. 뭐 어쨌든 사람 사이에 불쌍히 여긴다는 건 엄청난 무례지. 죽을 땐 대부분 소변줄, 콧줄을 달고 간병인에게 간호받지 않나? 그 상대가 자식일 수도 있겠네. 그리고 요즘은 웰빙, 웰다잉이 트렌드라 잘 살고 잘 죽기 위해 다들 고심하기 시작했다고. 스위스처럼 존엄사를 실시하는 날이 코앞에 올 수도 있지. 그 말에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내 등을 호되게 후려쳤다. 생각해보니 우리 딸려는 소설가가 된다며? 지금까지 번 돈으로 아파트를 사지 않을 거야. 계속 죽을 때까지 모으고 저축해서 너 줄게. 그러니까 열심히 글이나 써. 엄마가 죽을 때쯤 되면 옆에 눕혀놓고 소설을 쓰면서 애미 기저귀도 갈고 간호 좀 해봐. 의식이 없는데 피딩도 하고 체위 변경도 해야 할 정도면 치료를 거부해줘. 나는 알겠노라고 일단 머리를 끄덕였다. 남들 직장 다닐 때 간간히 알바나 뛰면서 매일 집에서 노트북을 껴안고 글을 쓰고 있고 20대 여자라면 한두 개쯤 있다는 적당한 가격의 브랜드 가방도 없이 에코백에 소설책 한두 권을 강박증처럼 넣고 다니는 딸에 대해 엄마는 늘 걱정했다.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도 느끼는 것 같았는데 그건 엄마와 나 사이에 돈에 관해 아쉬운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었고 거의 다투지 않았으며 엄마가 하는 말들에 대해 잠이 오지 않아 새벽 라디오 방송에 귀 기울이는 청취자처럼 인내심을 갖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엄마가 단기로 간병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했을 때 월순이 이모는 문자로 새 환자의 정보를 건넸다. 서울 고속터미널 부근 병원 여 간병사 구함 여 환자 58세 60kg 후두암 수술, 석션, 콧줄, 소변통 7일에 10만원 공깃밥 제공. 긴급 구인 세브란스 격리병원 여 환자 60세 45kg 거동 불가 심장 수술, 석션, 피딩, 기저귀 교체, 소변줄 일당 13만원의 공깃밥 제공 기간 14일 24시간 입실시간 1월 18일 토요일 개인 여 간병인 급구 직장암 수술, 부축 보조, 간단 보조, 일당 10만원, 식사 본인 해결, 기간 10일. 단 환자가 말을 많이 함, 일은 편함. 엄마는 한 번 쓱 훑어보더니 3번으로 가겠다고 했다. 중증 환자는 처음이라 석션이나 피딩이 부담스럽겠지만 그거야 하다 보면 금방 익힐 텐데 말을 많이 하는 환자가 더 까다롭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라고 월순이 이모가 넌지시 말렸다. 요즘 세상은 말이야 다들 몸이 잠깐 힘든 것보다 마음이 지치는 걸 더 싫어하더라고. 몸이야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내놓으면 그만이지만 마음은 내 것이더라고.
월순이 이모 말에 나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엄마. 몸이 잠깐 힘든 건 며칠 또 쉬면 회복이 되는데 마음은 잘 회복이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 엄마는 많은 조선족이 코리안 드림에 몸을 실어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지난 20년 동안 영길 시내에서 직접 만든 김치를 팔았다. 아무리 돈이 좋대도 자식을 떼어놓으면서까지 먼 길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육할. 딱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계획이 없고 부귀 영화를 누릴 욕심은 더욱 없는 엄마 특유의 수수함이 사할이었다. 그러다 주위의 지인들이 코리안 드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지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서슴없이 할 때 엄마는 자신을 닮아 수수하기 그지없는 딸의 한국 생활과 부모의 물질적 서포트로 한국에서 벌써 자리를 잡아가는 다른 집 자녀들 사이에 심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뒤늦게 목도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한국에 늦게 발을 들여놓음으로 인해 엄마는 월순이 이모 또래의 조선족 아줌마들이 공유하는 한국인에 대한 그들만의 굳은 생각이나 불편했던 경험이 많지 않았다. 뒤로는 수없이 들었으나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엄마는 마음속에 유예했다가 그대로 까맣게 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어쩌면 짧은 구인 공고에 말이 많다고 미리 귀뜸해야 할 정도의 나이조차 밝히지 않는 한국인 환자에게 엄마가 행여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엄마, 중국 사람들은 감정이 상했을 때 기분 나쁘게 뭘 째려봐 하면서 공격적인 언어를 날리고 표정을 험하게 일그러뜨리지. 한국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경험한 바로는 끝까지 차갑게 웃으면서 비수 같은 말만 골라 뱉으면서 사람 마음을 쿡쿡 찔러. 같이 화내지 않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싸울 때도 갑의 위치에 서려고 할 때가 있지. 차라리 같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면 덜 상처받겠는데 말이야. 그러나 엄마는 두려울 게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신기한 듯 내게 물었다. 딸, 너는 나처럼 싸우지도 않고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하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잘 알아? 그때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귀찮으니까. 권투라는 것도 온몸으로 피 흘리며 싸우는 사람만 잘 아는 건 아니잖아. 심판도 관객도 계속 옆에서 보다 보면 알지. 그러니까 엄마 굳이 피 흘리면서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피해. 말 많다는 환자는 아무래도 찝찝해. 엄마는 잠자코 듣고 나서 성난 근육을 드러내며 링 위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3번으로 기필코 갈 것이라고 했다. 고향에서 몇십 년 살면서 배우는 것보다 짧은 몇 년 동안 한국에 와서 배우는 게 더 많으니 한국 생활을 인생 학교 정도로 생각하겠다며 각오를 덧붙였다. 오후쯤 짐을 챙겨 대학병원에 들어간 엄마는 밤 10시쯤 되어서야 환자가 잠들었다며 전화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환자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게 뭔 소리예요? 이 환자분 예전에 시립합창단 지휘자였나 봐. 내가 오자마자 2가지를 부탁했어. 머리맡에 놓인 5병의 향수 이름을 모두 암기하기. 스피커폰으로 연결한 mp3 속 음악 10곡의 제목을 암기하기. 고작 열흘을 일하는데 좀 많이 까다롭네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암기해? 암기하기로 했어.
엄마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서영이 엄마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쇼핑 앱 여러 개를 알려주고 사용법을 숙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는 뭐가 이리 복잡하니 울상을 지었었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환자가 말이 많은 건 이를테면 1번 곡을 틀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1번 곡 슈만의 시인의 사랑 중 아름다운 5월에를 틀어주세요. 저는 슈만의 곡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나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다고 했다. 엄마는 귀찮아하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으며 남자 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환자의 이름은 김동리라고 했다. 김동리는 이미 작고한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 아버님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리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엄마가 어머 우리 딸도 작가가 될 건데 작가는 먹고 살만한 직업인가요? 하고 반색하며 물었고 김동리 씨는 의연하게 아하 그러시군요. 저는 오봉선 여사님보다 3살이 어리니 김동리 씨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오봉선 여사님이라고 부를게요. 하고 호칭을 정리한 후 김동리의 대표작과 내용에 대해 한국에서의 작가의 원고료나 수익 구조에 대해 아는 대로 구구절절 엄마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한다.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증에 이맛살을 찌푸리고 운신을 버거워하기도 했지만 김동리 씨의 입은 쉬지 않았다.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오봉선 여사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묻는다거나 오봉선 여사님이 사셨던 고향은 윤동주 시인님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와 같이 엄마가 기분 좋아할 만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다. 엄마가 신이 나서 김동리 씨와의 대화를 그대로 읊조렸을 때 월순이 이모는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싹둑 자르며 차갑게 응수했다. 변태 같은 영감탱이 무슨 수작이야. 혹시 성추행하면 바로 말해. 내가 대신 신고해줄게. 이래서 남자 환자는 남자 간병인이 보는 건데 말이 하도 많으니 남자 간병인들이 2명이나 중간에 나왔더라고. 엄마는 아니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해주고 싶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바쁜 월순이 이모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로비에 앉아 김동리 씨가 이상한 건가 머리를 갸웃하다가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월순이는 왜 변태라고 하지? 엄마는 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김동리 씨가 여사님이라고 부를 때 엄마는 느낌이 달랐다고 한다. 김동리 씨는 아마 연길시장 뒷골목에서 배추김치를 파는 엄마를 봤어도 공손하게 여사님이라고 불렀을 것 같은 기품이 있었다고 한다. 엄마가 향수 이름과 연주곡 10곡의 제목을 외우기가 벅차 그냥 1번, 2번 이렇게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물었더니 김동리 씨는 여사님, 사물도 고유의 이름이 있는 법입니다. 번호로 부르면 그것이 갖고 있을 모든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아 저는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잠깐 볼 사이지만 서로 이름을 부릅시다. 라고 대답을 했단다. 그날 밤 엄마는 서영이 엄마와 1번 할머니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잠을 설쳤다. 엄마는 매일 김동리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흠뻑 취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이 엄마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가끔은 잔잔하게 흔들어주기도 했던 모양이다.
월순이 이모는 심히 불안해하며 김동리 씨가 바람둥이는 아닌가, 이제 암으로 아프니 한국 아줌마는 꼬시기가 힘들어서 조선족 아줌마라도 꼬실 심산인가. 20년 넘게 과부로 살아온 엄마가 행여 김동리 씨에게 넘어가서 통장에 돈을 다 넘겨주는 막장 엔딩까지 상상하며 최대한 말을 섞지 말라며 엄마를 몰아붙였다. 확실히 며칠 사이 엄마의 언어가 달라졌다. 엄마의 세계 안에 뭔가 미세하지만 여운이 쉬이 가시지 않을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았다. 그 아저씨랑 또 무슨 얘기를 나눈 건데? 설마 그 사이에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 너나 월순이나 생각이 왜 이렇게 구김살이 많냐? 그게 다 엄마가 봤을 때는 가난해서 그래. 좋고 반듯한 생각을 못해. 엄마는 대화할 때마다 끊임없이 김동리 씨를 들먹였다. 아주 많은 돈이 아니어도 블링블링하게 기품 있게 사는 것 같다는 김동리 씨의 모든 것이 엄마에겐 삶의 태도와 대화 내용의 모든 기준점이 되어버렸다. 마치 살아있는 예수를 직접 보고 돌아와 부활을 확신 있게 외쳤던 제자들처럼 김동리 씨의 말을 인용할 때만큼은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너 혹시 버트 발가락? 미국 작곡가라고 있다는데 그분 음악을 들어봤니? 딸, 너도 유럽 배낭여행 가보고 싶지 않아? 김동리 씨 말로는 한국 젊은이들은 거의 한 번쯤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대. 그동안 혹시 돈이 없어서 못 간 거 아니지? 김동리 씨 말로는 유럽 가는 비행기표가 비싸기는 하지만 몇 달 알바로 돈 모으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대. 보아하니 김동리 씨는 친절하고 예의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 가끔 김동리 씨가 오봉선 여사님 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엄마는 예전 요양원에 있을 때처럼 다급하게 전화를 끊지 않았다. 네, 김동리 씨, 금방 갈게요. 라고 느긋하게 대답한 뒤 내게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짧은 잔소리를 하는 여유까지 있었다. 엄마는 김동리 씨의 간병인으로 일하던 마지막 날, 왜 살면서 엄마 주위에는 김동리 씨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신세 타령을 하며 농사만 지었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신발 수리를 업으로 삼았던 삼촌,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모와 면사무소의 회계였지만 암으로 투병하다 42에 죽은 남편, 보험사 직원으로 일하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한 채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고 계약을 받아내 2번이나 고소를 당한 뒤 한국에 도망치듯 온 월순이를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월순이 이모와 나의 걱정과는 달리 엄마는 열흘 뒤 깔끔하게 김동리 씨와 굿바이를 하고 기분 좋게 원룸에 돌아왔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엄마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오자마자 내 옷장과 서랍을 열어 물품들을 확인하고는 대뜸 큰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브랜드 가방을 사주겠다고 손목을 잡아 끌었다는 점이었다. 싫다고 손을 뿌리쳤더니 평생 화를 낼 줄 모를 것 같았던 엄마가 울컥하며 화 비슷한 기운을 내뿜었다. 넌 아무래도 이상해. 어떻게 20대 여자애가 브랜드 가방을 싫어하니? 차라리 가난 때문에 브랜드 가방의 좋은 멋을 몰라서 그런다고 솔직해지기라도 하지. 아니면 어디 가서 남자라도 꼬셔서 가방 하나 선물 받는 애였으면 좋겠다. 내 하나뿐인 딸년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다는 걸 일찍 알았으면 나도 그 총구석에서 김치만 팔지 않고 월순이처럼 일찍 한국에 나오는 건데
자꾸 괜찮다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잖아. 나는 이게 편해. 브랜드 가방을 하면 거기에 걸맞게 옷차림도 해야 하고 그만한 삶을 유지해야 할 것 같아서 피곤해. 개불? 겪어보지도 않고 뭐가 피곤해. 김동리 씨에게 네가 사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쓰는 글 말고 직접 경험하는 글을 써보라고.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비싼 가방도 한번 착용해보고 그 느낌을 글에 써봐. 다른 여자애들 길에서 착용하고 다니는 거 볼 때랑 어떻게 다른지 네 것이 됐을 때 기분도 느껴보고 거기에 맞는 옷도 한 벌 입어봐야지.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할 만큼 근사한 소설가가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그 가방을 사주면 내 팔자가 당장 좋아질 것이라 믿는지 엄청난 악력으로 손을 잡아 끌었다. 마지못해 백화점에 끌려가는 길에 엄마는 땀에 끈적해진 손을 놓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들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김동리 씨의 이야기를 또 꺼냈다. 그놈의 김동리 씨 얘기 그만 좀 해. 라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화를 내볼까 싶었지만 한 번도 엄마에게 내보지 못한 화를 내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엄마도 오늘 나에게 그 쉽지 않은 화를 뿜어내느라 큰 용기를 냈을 테다. 김동리 씨가 그러더라. 가난이 오래가면 생각이 가난해지고 생각이 가난해지면 다양한 경험을 할 엄두를 못 내게 되고 경험마저 가난해지면 그 사람의 세계는 점점 협소해진다고. 그게 진짜 가난의 무서운 점이래. 그러니까 딸, 나는 한국에서 간병인이 돼서 우리 둘 다 김동리 씨처럼 블링블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김동리 씨가 나 일 마무리하고 병원에서 나올 때 따님이랑 행복하게 블링블링하게 잘 살라고 따뜻하게 인사하는데 코끝이 찡하더라. 김동리 씨는 참 고마운 사람이네요. 마지못해 수긍하다가 팔자주름도 점잖게 느껴졌던 대학원 시절 교수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사관 직원이었던 아버지와 발레리나였던 어머니의 로맨틱한 60년대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는 동안 먹어봤다는 한 번 들어서는 절대 기억 못할 낯선 음식 이름들을 내 입에 자주 붙는 김밥이나 떡볶이처럼 말하던 분이었다. 그분이 의도치 않게 건넸던 괴리감과 낯설음에 대해 한동안 열심히 되새김질하다가 얻은 나만의 결론이 있었다. 엄마,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살면 본능적으로 달리게 되어 있어. 쫓기듯이 목표를 향해 뛰게 된다고. 달리는 사람은 많은 것을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깊이 알고 즐길 여유가 없어. 김동리 씨는 엄마가 그렇게 신봉하는 김동리 씨는 처음부터 생존을 위해 태어난 팔자가 아니었다고. 그는 산책하러 나온 사람인 거야. 햇볕도 쬐고 밤하늘에 별도 세어보고 어두운 밤 가을 하늘도 느껴보고 말이야. 가난한데 김동리 씨처럼 살려고 하니 어쩌겠어. 취직해서 바쁘게 살지 않고 에코백을 메고 집에서 글을 쓰는 거지. 개소리 하지 마. 너도 명품백 착용하고 산책도 하면서 살아. 그렇게 되도록 꿈꿔. 엄마가 강요하듯 내 손을 꽉 붙잡고 강하게 흔드는 바람에 나는 엄마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당당하게 내 손을 끌고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꽉 잡은 엄마의 손의 악력이 반쯤은 흐물해졌다.
반짝이는 브랜드 로고가 걸려있는 1층 해외 패션 코너를 어색하게 걸으며 엄마는 내게 귓속말로 그래서 어떤 영어 표기가 샤넬이냐고 물었다. 어느새 내 팔을 꼭 붙잡고 치과에 온 5살 아이처럼 한껏 경직된 엄마는 눈동자를 굴리며 주위를 둘러보고 낮은 톤으로 말했다. 이 어색하고 불편한 공간을 경험하고 나면 엄마는 앞으로 더 꾸준하게 김동리 씨를 언급할지 아니면 자연스러웠던 오 여사의 모습으로 천천히 돌아갈지 궁금해져서 입꼬리가 나도 몰래 묘하게 살짝 올라갔다. 우리의 목표는 샤넬이었으나 왔던 김에 눈 호강을 한다며 엄마는 장터에 온 것처럼 두리번 여러 매장을 돌아봤다. 몇십만 원대의 코트를 만져보며 시장에서 파는 코트와 재질이 어떻게 다른지 큰 소리로 내게 물어보기도 하고 직원에게 이런 브랜드 옷은 수십 번을 씻어도 물이 빠지지 않고 쉽게 헤어지지도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느냐고 해맑게 물었다. 끝내 대망의 샤넬 매장에 왔을 때 가방 실물과 가격대를 확인한 엄마는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겠다던 오기는 사라지고 이렇게 비싼 가방을 살 거면 차라리 몇십만 원대 가격의 가방을 여러 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행여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며칠 알아 누울 것 같다 야. 금칠한 것도 아닌데 무슨 가방이 금보다 더 비싸다니? 화려한 조명이 가방을 감싸는 그 매장 안에서 엄마는 얼어붙은 듯 걸음을 떼지 못하고 가장 비싼 가방 앞에 압도당한 듯 굳어 있었다. 엄마 가자. 다른 가방도 많으니까 차라리 엄마 말처럼 몇십만 원짜리 가방을 여러 개 사서 착용하는 게 더 수지 맞을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엄마의 팔을 잡고 슬쩍 끌어당겼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엄마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훔쳐보며 지금 느끼는 기분이 어떤 것일지 대충 알 것 같았기에 백화점 안에서 엄마를 에스코트 해야겠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혔다. 못 이긴 척 내 손에 끌려 샤넬 매장을 나와 여러 브랜드 매장을 돌다가 내가 착용해보니 디자인이 그럴듯해 보였고 엄마가 보기에도 가격도 그럴듯해 보이는 30만 원대의 백팩 2개를 구매하고 우리는 만족했다. 자랑스럽게 카드를 내밀어 일시불 결제를 마친 엄마는 조금 전에 설명 못할 꿀꿀한 기분을 잊고 다시 해맑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월순이 이모에게서 귀동냥으로 들은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 가서 월순이 이모의 것과 엄마의 립스틱을 똑같은 컬러로 하나씩 샀을 때는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다. 카드 결제를 마친 뒤에도 아쉬운 듯 걸음을 떼지 못하고 거울 앞에서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레드 계열의 립스틱 여러 개를 발라보던 엄마는 폐점 음악이 흘러나오자 흥분된 목소리로 가볍게 소리질렀다. 이거 버트 바카락의 클로우즈 투유네. 손이 미끄러졌는지 엄마의 중절치에 묻어난 새빨간 립스틱이 화려한 조명 아래 샤넬 할리우드 모델의 립스틱 색처럼 강렬해 보였다. 나는 그 강렬함에 눈을 떼지 못한 채 어정쩡하니 서서 입꼬리만 웃고 있었다.